안녕하세요. 연말에 미중 무역 분쟁이 1단계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증시가 순식간에 회복을 좀 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코스피가 한 2190 정도 됐고요. 2019년 시작할 때 2000을 살짝 넘기는 수준이었으니까 연초 대비해서는 코스피는 한 8% 넘게 올랐어요. 그리고 코스피 200은 연초에 260 부근이었는데 오늘 기준으로 한 290을 넘었더라고요. 코스피 200은 한 10% 넘게 올랐네요. 시작과 끝만 놓고 보면 올해는 크게 별일이 없었습니다. 코덱스 200 같이 코스피 200 지수 패시브로 투자하신 분들은 배당 포함하면 두 자릿수 수익을 넉넉하게 올리고 계실 것이고요. 저도 결과만 놓고 보면 올해 나쁘지 않았습니다. 수익 자체는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올해 수익이 평화롭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올해 여름이 거의 지옥에 가까웠어요. 저도 그 여름을 견디면서 하루에 수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기도 했었거든요. 어쨌든 그 폭락 한가운데서 견뎌냈고 추매해서 수익을 만들었지만 아무리 이성으로 컨트롤 하려고 해도 공포심을 컨트롤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똑같이 힘들었어요.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2018년과 2019년에 걸쳐서 약 1년 반 넘게 진행됐던 약세장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게 제가 시장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꼭 한번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기록을 하려고 생각을 옛날부터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옛날부터 한 것에 비해서 이 하락장이 너무 길게 왔어요. 저는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1년 반을 넘게 이어졌었죠. 오늘은 제가 저에게 남기는 기록이기도 해요. 투자를 하면서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들이 있는데 약세장을 견뎌낸 경험과 그때의 자세한 기록이 그 중요한 것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번에는 내가 어떻게 견뎌냈는지,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나는 무슨 생각으로 뭐를 샀는지, 그래서 경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때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자세한 기록을 남겨놓으면 다음번 반드시 다시 올 약세장에 제 자신한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견디고 수익 낸 경험과 레코드가 쌓여갈수록 저에게는 할 수 있다, 견딜 수 있다는 자신감이 될 테고요. 그게 쌓이면 실력이 점점 더 늘어나겠죠, 당연히. 또 나중에 언제인지 모를 약세장에 이 영상을 보는 사람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겠고요. 1년 반 조금 넘는 기간에 걸친 약세장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를 전망하는 것과 약세장에서의 통계적 유의점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은 제 생각에는 별로 유용한 작업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하락장의 얼굴은 매번 다른 모습과 맥락으로 찾아오니까요. 중요한 것은 그런 흐름 안에서 구성원들이 어떤 생각을 했고 내가 어떤 생각을 했고 시장은 어떻게 진행됐으며 그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했는지를 기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하락장을 1년 반 넘게 끌고 간 것은 명백합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었어요. 미중 무역 분쟁 이야기가 터졌을 때 전문가 포함 많은 사람이 예측한 것은 미국이든 중국이든 한쪽이 압승할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위안화 움직임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될 거다. 언제까지 합의가 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환율 변동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처럼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전망이 굉장히 많았죠. 유튜브에도 많았고. 근데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어요. 시간은 길어졌고 싸움은 격해졌고 그 안에서 세계 증시가 출렁였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증시가 2017년 2600을 찍고 내려올 때 조정이 아닌 본격 하락이 시작됐다고 모두가 인식한 순간은 2018년 여름이었어요. 2018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아니다. 2018년 2분기까지만 해도 주가 지수가 급락을 한번 하긴 했지만 2400 내외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름을 지나면서 2200까지 내려앉더니 잠깐의 아주 약한 반등 후에 바로 10월에 2000포인트까지 그냥 빼버렸어요. 이때 무슨 데이터가 많이 나왔냐면 증시 조정에 대한 통계적 데이터였어요. 통상 증시 하락의 기간이 얼마 정도 됐는데 지금 우리는 얼마 정도 됐다. 그러니까 거의 다 왔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19년 초 빠르게 반등해서 2200을 터치할 때 사람들이 조정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매수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상승에 취해서 포트를 마구잡이로 늘리지 말자고 영상을 찍은 시점도 이때입니다. 2019년 4월 22일자 영상이었는데요. 영상을 찍긴 했지만 제가 어떤 예지력이 있어서 그런 걸 찍은 게 아니고 댓글에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막 손대는 것마다 돈 번다 이런 댓글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가지 말자라는 취지로 영상을 찍은 건데 저는 그 이후에 바로 그렇게 시장이 무너질지는 몰랐습니다. 바로 그 직후 반등 다음 반등 없이 주가지수는 1900을 그냥 깨버렸어요. 1900을 깼다는 의미는 주가지수가 10년 동안 발전이 없었다는 이야기고 과거로 회귀한다는 이야기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주식 투자가 쓸모없다는 이야기와 연결되는 것이었어요.
최소한 10년 동안 지수는 발전을 못했으니까요. 남유럽 재정위기나 중국 위안화 사태 때도 급락을 하긴 했지만 지금처럼 오래가지도 않았고 반등도 나름 강했습니다. 근데 이번 하락장은 반등다운 반등도 없이 계속 무너졌고요. 특히 사람들을 힘들게 한 것은 소위 가치주라고 불리는 싼 주식들, 그리고 자산주들, 뭐 이런 주식들은 계속 주가가 빠지는데 기대감만 형성된 섹터나 아니면 성장성이 조금 확인된 섹터에는 돈이 무지막지하게 몰려서 바로 오버밸류가 돼버릴 정도였어요. 하락장 안에서도 성과 차이가 너무 극심하게 벌어진 게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요인인 것 같았어요. 게다가 우리나라 증시는 맨날 개박살이 나는데 미국 증시는 기록적인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거든요. 우리나라는 대외적으로 호재가 나오면 선반영이라고 그러고 악재가 나오면 악재를 그대로 반영했어요. 이런 박탈감 때문에 한국 주식 자체의 회의론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저 또한 수익과 상관없이 너무 지루하고 힘들고 어렵긴 마찬가지였어요. 특히 2019년 여름 뜨거운 폭락장에서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 하락장에서는 코스닥이 하루에 7% 넘게 빠지기도 했거든요. 이때 하락의 막바지에는 설마 했던 신용융자 물량들의 반대 매매가 진짜 살벌하게 터져 나왔습니다. 그냥 주식을 막 버리는데 주가 쭉쭉 빠지고 개장 전 동시호가에서 하한가 나오는 종목들 수두룩했어요. 제 기억에 개장 전 동시호가의 코스피가 1850인가까지 내려갔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점 대비 한 30% 빠졌는데 시스템 붕괴가 일어난 것도 아닌데 굉장히 큰 하락이었죠, 코스피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고수는 08년보다 지금의 하락장이 쉽지 않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이때 되니까 전문가들이 주가지수 1600 간다, 1500 간다 라고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고 유튜브에서 그때 제일 인기 있는 컨텐츠들이 우리나라 망한다는 컨텐츠들이었어요. 이미 붕괴됐는데 그제서야 안전자산에 집중하라는 기사도 나오기 시작했고요. 제가 블로그에도 공유를 했던 기사인데 지금 디플레니까 주식을 다 팔라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그게 전문가들 입에서 나온 소리였어요. 사람들 멘탈도 많이 붕괴가 됐고 시장에서 레버리지 쓰다가 퇴출되는 사람들 속출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이미 무너졌을 때 중요한 것이 도망가지 않는 것이에요. 추세는 영원하지 않고 나무는 하늘 끝까지 자라지 않습니다. 무서워서 도망가는 사람은 잠깐 나갔다가 추세가 돌아서고 사건이 진정되면 다시 돌아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려갈 때 손해 없으면 올라올 때도 손해 없습니다. 시장이 무너졌을 때 무서워서 혹은 미리 예측해서 도망가면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저도 이번 하락장을 통해서 그런 게 거의 소용이 없다. 절대로 안 된다는 거를 정말 많이 배웠어요. 제가 이 하락장을 견뎌낸 원동력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현금 보유 비중, 또 하나는 시장의 위치 판단이었습니다. 이 두 개가 없었으면 저는 견디지 못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수익은 나고 있었지만 그 하락의 공포 자체가 너무 그때 강력했기 때문에 그냥 수익 지금 챙기자 이런 식으로 빠져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의 하락이 지속되면서 아래로 한없이 떨어지게 되면 투자자들은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저도 그때 자신감이 많이 줄어 있었어요. 근데 자신감을 잃게 되면 추가 매수도 할 수 없게 되고 머릿속에는 매도하고 도망가겠다는 생각밖에 안 나거든요. 그때 실질적으로 멘탈을 잡아줄 수 있는 게 현금 비중입니다. 그리고 직장인이라면 지속적인 현금 유입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현금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시장의 폭락에 대응해서 뭔가 전략을 펼칠 현금이 있다는 것은 자신감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그때 제가 수익 실현 금액 일부를 현금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락장에 마음은 아프지만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계속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뭔가가 뭐냐면 바로 두 번째 원동력인 시장에 대한 판단이었어요. 그 무렵 읽은 책이 하워드 막스의 책 두 권이었는데 책 두 권 내내 시종일관 시장의 현재 위치가 어디인지, 내가 지금 리스크를 많이 감당해야 하는지 아니면 리스크 없이 기회를 볼 수 있는 위치인지 판단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락장 내내, 특히 2019년 여름 내내는 그것만 고민했어요. 방향은 내가 모르지만 지금이 싼 구간인가 비싼 구간인가, 내가 지금 주식을 매입하면 리스크가 더 큰가 수익이 더 큰가, 이 시점에서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뭐고 하지 않는 것은 뭔가, 내가 지금 공포를 제거했다고 한다면 무슨 행동을 해야 합리적인가, 이런 고민을 진짜 끝도 없이 계속했고요. 떨어진 자신감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식시장은 싸고 매수해야 될 시점이고 그 매수도 찔끔찔끔이 아니고 충분히 매수해야 될 시점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는 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코스피 위치 판단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영상에서도 했고 그 무렵 찍은 영상들에서 계속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이클 이야기도 하고 역사적 코스피 PBR 같은 건 이미 너무 저점이라서 그 당시엔 말할 가치도 없었고요. 코스피 배당률 대비 시중금리 배수가 엄청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그 당시에 조건을 몇 개 붙였는데, 먼저 절대 소외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하락장에서 반등할 때 나중에도 1번 원칙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시장 반등할 때 다 같이 반등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소외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2019년 그 시점에서 한국의 미래에는 제가 반도체라고 생각을 했고, 마침 반도체 주식 중에 삼성전자 우선주가 시가 배당률도 높고 코리아 인덱스 정도의 위치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가 오르면 삼전은 소외까지는 당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하락장에서 포트폴리오 최우선 매입 순위를 삼성전자 우선주로 놨습니다. 하락장이 끝나니까 포트의 한 4분의 1 정도가 삼성전자 우선주더라고요. 그때 삼성전자 우선주를 사며 적은 글들은 제 블로그에도 그대로 남아 있어요. 제가 지금 막 지어내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 우선주를 사서 지금 수익이 좋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반등할 때 덜 먹어도 되니까 절대로 소외되면 안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모르겠으면 인덱스를 사도 돼요. 인덱스 투자가 부끄럽거나 열등한 투자가 절대로 아니에요. 초고수는 잘 선택을 해서 수백 프로, 막 더블, 트리플 먹을 수도 있지만 우리 같은 투자자들에게는 소외당하지 않는 게 1순위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철저하게 저는 분할 매수했어요. 분할 매수한 것은 평단가로서의 측면도 있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하락장을 지나면서 내가 그래도 뭔가 하고 있다는 내 자신에 대한 명분, 위안, 지적 안도감 이런 것 때문이기도 했어요. 엄청 중요했습니다, 이게. 오늘도 떨어지네? 그럼 삼성전자 우선주 매수. 다음 주에도 또 떨어지면 삼성전자 우선주 매수. 뭐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시기와 금액을 분할해 놓고 매입을 했어요. 그냥 막 한 방에 다 사버리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약세장을 겪고 있는 미래에 제가 이 영상을 다시 꺼내 본다면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은 절대로 자신감을 잃지 말라는 말이고요. 두 번째로는 정말 중요한데 지금 당장 시장의 위치를 파악하라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중요한 게 방향이 아니고 위치에 대한 판단이에요. 위치. 지금 레벨에 대한 판단은 내가 이 하락장을 충분히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근거가 됩니다. 지금 시장이 충분히 싼지, 내가 지금 매수를 한다면 이 가격에서 감당해야 할 리스크가 더 큰지, 수익의 기회와 크기가 더 큰지를 꼭 봐야 돼요. 그리고 이런 위치 판단은 하락장 내내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치 판단에서 지금 충분히 싸다고 판단이 된다면 철저하게 분할 매수를 진행하되, 매수 금액은 쫄지 말고 충분히 담아야 하고, 담는 대상은 조금 덜 먹어도 절대로 소외받지 않는 그런 섹터의 종목을 담아야 합니다. 그 시점에서 종목 판단에 대한 그 확신이 서지 않으면 ETF 같은 것도 매우 좋은 선택이에요. 어설프게 하락률만 보고 많이 떨어진 거 물타지 말고 그런 것들은 다 제껴놓고 철저하게 소외받지 않을 것으로 매수를 해야 됩니다. 많이 떨어졌다고 반등을 많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신용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반대 매매가 속출하고 동시효과 하한가 보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면 비로소 정말 싼 지점을 통과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매수하던 거 그대로 쫄지 말고 계속 담아야 하고, 그런 시점에 매수한 것은 반등할 때 정말 막강한 수익으로 되돌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무서운 감정이 아니고 위치에 대한 판단입니다. 정말 중요해서 다시 몇 번이고 얘기를 드리는데요. 자꾸 답 없는 시황이나 전망 이런 거 보면서 무서워하지 말고 위치 판단을 해야 돼요. 어차피 그때 되면 다 부정적인 전망밖에 안 나옵니다. 제 생각에는 위치에 대한 판단이 진짜 가장 중요하고 거의 모든 거예요. 쫄아서 도망가고 싶은 생각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이런 생각을 차단해야 되고, 저도 이런 생각을 의식적으로 차단한 게 견디는 데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이거 위치 판단할 때 주의할 점이, 조금 떨어지고 조금 싸다고 현금을 몽땅 소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위치 판단을 하는 이유는 조금 떨어졌을 때 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충분히 싼 지점에서 사기 위함이에요. 1% 빠졌다고 현금 쓰고 또 1% 빠졌다고 현금 쓰고 이러면 하락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경우 충분히 싸지도 않은 가격에 너무 일찍 현금을 몽땅 써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차라리 충분히 싼 위치가 어디인지 미리 생각해서 현금 투입 시작 지점을 정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자신감이 없다면. 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하락장 카테고리에 영상이 쌓이면 저한테도 참 많은 도움과 참고가 될 것 같아요. 하락장에서 제가 만들었던 영상들도 좀 옮겨 담아 놨으니 보시는 분들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블로그에도 그 당시 써놨던 글들이 있긴 한데 제가 뭐 카테고리를 따로 나눠놓은 건 아니라서 찾아보기는 좀 귀찮을 거예요.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